현재 진행되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일시적이었구나. 그렇죠. 향후에는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어떤 믿음이 생길 때 저는 강하게 조금 더 들어오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중소형주나 대형주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차별화될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신한금융투자 OCIO 센터장이신 이선엽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8.15 모니터에는 이제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일단 어제 마침 시장에서 좀 의미 있는 변곡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졌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매수하고 1조 원 넘게 매수하는 네, 이런 일이 있어서 이제 다시 긍정적인 시각을 좀 갖게 됐는데, 근데 오늘은 뭐 시장이 그렇게 매수 강도가 뭐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네, 현재는 뭐 맞습니다. 매도하고 있고요. 시장을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외국인 매수가 왜 들어왔느냐에 대한 판단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외국인 매수세가 만약에 현재 시장가에 있었던 그런 우려들, 네. 여러 우려들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어서 들어온 매수세라면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들어온 외국인 매수세는 현재 판단해 보면 MSCI 리밸런싱, 즉 MSCI와 관련해서 그 각 펀드들, 이머징 펀드 안에서 뭐 중국의 비중이 좀 준다든가 한국의 비중을 좀 늘린다든가 이런 일회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에서 볼 때 아직까지 시장에 대해서 뭔가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판단한 외국인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향후에 지속적인 외국인의 어떤 부분을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어제 샀던 종목들도 보면 물론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런 거 중심으로 샀긴 했어도 전체적으로 지수를 좀 많이 샀던 느낌이었었고, 저 이렇게 놓고 봤었을 때는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걸 그렇다고 외국인들의 본격적인 어떤 전환, 이로 인해서 지수가 상승세로 전환되는 이런 걸로 보기엔 다소 좀 이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고민했던 게 외국인이 도대체 이 한국 주식을 왜 이렇게 매도를 할까? 특히 이 반도체 관련주를. 반도체 관련해서도 뭐 국제적인 기관들 이야기도 사실 나뉘잖아요. 네, 맞습니다. 괜찮아질 것이다, 예. 나빠질 것이다. 외국인들이 너무 이 반도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냐, 아니면 한국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냐, 참 말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두 가지가 같이 겹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지난번 하락 때 외국인이 먼저 어쨌든 한국보다는 반도체를 먼저 강하게 팔기 시작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게 확실해 보이고요. 여기에다가 최근에 한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봤던 그 제조업 국가 중심, 예컨대 한국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이런 몇몇 제조업에서 뭔가 수혜를 봤었던 국가 중심으로 앞으로 그렇게 제조업과 관련된 호황을 보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그런 우려가 조금 다소 섞이면서 이렇게 봤다고 해야 되는 게, 아시다시피 같은 신흥국이라고 하더라도 인도는 많이 올랐거든요. 네. 이렇게 놓고 보면 뭐 테이퍼링 우려도 없진 않았겠지만 그게 직접적인 영향이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우려가 1번, 거기에서 그동안 제조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사람들이 서비스업 안 즐기고 뭐 자동차 사고 컴퓨터 사고 이랬을 거니까 요거에 대한 수요가 너무 그때 폭발적이었는데 이게 다시 그 정도로 이어지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우려가 현재 한국 시장에서 팔고 있는 외국인들의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라고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우리 뭐 개인 투자자들의 힘만으로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외국인의 매수가 있어야 되는데 언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올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거든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외국인이 사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자 해지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반도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현재 내구재, 흔히 얘기하면 제조업 둔화에 대한 우려가 일정 부분 완화될 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다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아시겠지만 현재 내구재에 대한 수요 둔화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나 반도체가 다시 바닥을 찍고 좋아질 거라는 기대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빠르게 전환될 수 있는 요인은 아닙니다. 조금 더 시간을 보고 봐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 매수세가 앞으로 들쭉날쭉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의미 있는 전환세로 돌아서기까지는
약간의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우리 시장이 강하게 오르기 위해서 외국인이 필요하다라는 게 사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네. 저희들이 볼 때는 앞으로 시장에 큰 상승이 있어서 외국인이 굳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승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게 그래요? 예, 이미 지난해 같은 경우도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수혜를 받고 그래서 올랐을 때도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었거든요. 이런 점들을 감안했었을 때는 외국인은 안 팔거나 덜 팔아주기만 해도 시장에는 우호적일 것 같다. 굳이 사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살 때는 아무래도 개인 투자분들이 좀 공부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 개인 투자분들도 정말 경기에 대한 확신 또는 현재 진행되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일시적이었구나. 그렇죠. 향후에는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어떤 믿음이 생길 때 저는 강하게 조금 더 들어오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면 굳이 외국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승세가 진행되는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외국인이 지금 사실 뭐 최근까지 정말 무섭게 팔아 제꼈잖아요. 네. 뭐 때로는 선물까지도 현물은 네. 물론이고 선물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시장을 하방 쪽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불안감이었는데 네. 그러면 이러한 추세도 조금 완화되려면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요? 우선 그 외국인들이 팔았다는 거에 대해서 규모도 크고 굉장히 거칠게 팔았던 것이 그렇죠. 사실인데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외국인들 특히 2018년 이후부터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들 매도 현상을 보면 단기간에 걸쳐서 굉장히 강하고 빠르게 파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즉 장기간에 이전 같으면 장기간에 걸쳐서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형태였다라면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원래 한 1년 동안 줄여야 될 걸 또는 석 달 동안 줄여야 될 걸 한 일주일 만에 줄이는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락폭만 놓고 봐서 대부분 판단하실 때 야, 이 정도 하락이면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 거냐라고 오판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 있는 게 현재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외국인이 판 규모 그다음에 그를 하락한 지수 모양만 놓고 사실 경기를 판단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찌됐든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경기를 돌릴 만한 글로벌적으로 경기를 돌릴 만한 요인이 어떤 거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이고 한국은 안타깝게도 수출 중심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는 우리의 수출이 제일 많은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어떻게 현재 경기 둔화 우려를 싣고 올라갈 거냐를 먼저 보고 그게 어느 정도 신뢰가 생겼다고 생각을 할 때 바닥권 또는 추가적인 매수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여러 가지 이제 불안한 요소들이 한국 시장을 흔들고 있을 때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의 어떤 논란은 있으나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잭슨홀 미팅 이후에 더 아주 강세로 맞습니다. 돌아섰죠. 예. 근데 한국은 그 흐름과는 좀 디커플링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디커플링 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약화되는 구간에서 잘 아시다시피 제일 먼저 있었던 부분은 뭐였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제조업에 대한 수요, 자동차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IT 제품이라든가 이런 건 수요였다라면 사실 코로나가 잦아들면 잦아들수록 또 백신이라든가 치료제가 나와서 코로나에 대한 어떤 부정적 역할이 줄어들수록 앞으로 커지는 것은 서비스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한국은 여전히 국가 중심 또는 기업들의 중심이 제조업 중심에 있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좋아지는 서비스업이 좋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과는 다른 방향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재 시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데에 대한 베팅을 하기 때문에 사실 서비스업 중심의 국가인 미국이 여전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 주식들도 보면 많이 오르지는 않지만 안 빠지고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 현재 서비스업 중심에 있는 국가들 중심으로는 여전히 견조한 모습인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 중심의 국가들 같은 경우는 다소 조금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뭐 제조업이었다가 서비스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이전에는 우리가 더 좋았었고 지금은 미국이 더 좋은 모습을 보인다. 물론 또 여기에 미국 플랫폼 기업이라든가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강력한 어떤 경쟁력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이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지금 외국인들이 거칠게 말씀하셨듯이 한국 주식을 매도했지만 사실 반도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네. 좀 집중되지 않았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한국 시장 자체를 버린 게 아니라 어떤 그 한국 시장의 어떤 지수 현금화를 위한 그런 행위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그 미국과 좀 디커플링화 되는 가운데서도 외국인이 사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계속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봐야 될 것인지. 우선 그 최근에 하락세였었던 시장을 놓고 보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처음엔 반도체, 그 다음엔 자동차, 그리고 나머지 여타 기업들도 동반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럼 반도체가 시작이 된 것뿐인 거지 궁극적으로 관련 기업 또는 제조업과 관련된 기업들은 똑같이 하락세를 기록했다라고 보고 이러한 것들은 이미 부정적인 요인들이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돼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큰 관건은 반도체라든가 일부 제조업 관련주들은 팔았던 건 좋은데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각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시장을 놓고 보면 반도체라든가 역시 제조업 같은 경우에 관련 기업들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작업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지금 당장 매수하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이를 수도 있겠지만 말씀하셨던 여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성장이 확보되거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도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맞는 거라고 보고 이런 기업들과 차별화해서 종목 대응은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경제 수출 실적은 매달 발표되는 거 보면 전달에 비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또 피크아웃 논란이 있거든요. 예. 왜 이런 이야기가 서로 시장에서 충돌이 되는 것인지 이 주린이 분들은 좀 헷갈려 한단 말이죠. 예, 일단은 뭐 나오고 있는 지표는 이제 후행적인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에서 놓고 본 거는 다음 시장을 보는 거죠. 지금까지는 수출이 좋았지만 앞으로 미국도 그렇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연관이 많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 경기 둔화의 우려 이런 것들이 작용하다 보니까 이전만큼 수출이 지속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여기 한 가지가 더 있다라면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는 사실 선진국 중심으로는 아직까지는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 국가들은 백신 접종률이 높기 때문에 이게 중증으로 갈 염려가 낮다라는 점에서 특히 유럽 같은 경제 활동을 굉장히 지속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이 좀 미약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좀 빠른 편이긴 하지만 근데 아시다시피 신흥국 같은 경우는 의료시설도 되게 열악하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요 델타 변이가 있었을 때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라는 점. 그래서 우리가 관련해서는 중국과 관련된 경기 둔화 우려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제는 제조업은 다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 아니냐. 좋아졌던 부분들이 앞으로 더 좋아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 거라는 우려. 여기에다가 델타 변이로 인해서 그나마 있던 생산도 일부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여지고요. 어차피 시장이라는 건 지금보다 미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미래 시점에서 이러한 우려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반영되고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가 왜 자꾸 여기에 신경을 쓰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외국인이 시장의 가장 현재로서는 강력한 주체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라고 봤을 때 이들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인다고 봤을 때 그럼 우리가 투자하는 그 방향성을 외국인이 사는 그 지수가 됐든 종목이 됐든 외국인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팔 때는 또 같이 팔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전에는 사실 외국인들의 장악력이 높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팔고 사고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됐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잠시 설명드렸지만 이제 시장이 좀 많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개인의 힘만으로도 사실상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개인이 많이 사는 국면에서 외국인들은 팔지만 않아도 사실 시장이 올라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시장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점에서 외국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절대적이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뭐냐면
지난해부터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어쨌든 지수가 한 단계 레벨업 될 때는 개인의 힘도 있었지만 외국인들이 분명히 사주는 구간에서 그렇죠. 그런 현상들도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이 사주는 구간에서는 사실 동반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믿고 같이 이렇게 동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반대로 외국인이 팔 때 물론 하면 안 되겠죠. 그건 쉬운 건 아니지만 외국인들이 파는 규모도 상당히 크지 않고 또 시장을 볼 때 관망하는 정도의 모습이라면 사실상 종목별 대응은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외국인이 너무 많이 팔지만 않는 구간이라면 굳이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실 거나 아니면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변수로 보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보통 외국인들이 보통 대형주보다는 요즘 네. 대형주는 주로 많이 팔고 중소형주 단을 뭐 이렇게 사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것들이 가격 등락이 좀 쉽고요.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올 전체 시장을 봤을 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어떤 상승률이 좋았고요. 이렇게 본다고 하면 남은 하반기도 우리가 중소형주에 관심을 갖는 게 맞나요? 사실 최근에 움직였던 기업들 보면 중소형주냐 대형주냐 전 가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상반기 시장을 꽤 괜찮게 봤던 편인데 많은 분들이 사실 최근에 며칠 빠지니까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수 신고가는 아시다시피 최근이었었습니다. 그렇죠? 다만 지난 상반기에 오르는 폭이 생각보다 공격적이지 않았다라는 게 그 사람들한테 불편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자동차나 IT가 안 움직였지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서 대형주들은 상승률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게 앞으로 시장을 볼 때는 내가 대형주를 해야 될 거냐 중소형주를 해야 될 거냐에 대한 구분이 아니고 모멘텀이라든가 성장과 관점 또는 실적의 관점이 있다라면 대형주 중에서도 차별화가 일어날 것 같고 중소형주들 역시 차별화 관점에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소형주냐 대형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차별화될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차별화될 수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떻게 이해될까요? 현재 그 경기 둔화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있는 반면 현재 그런 경기 둔화와 상관없이 성장을 지속하는 그런 어떤 업종들도 많이 있거든요. 정부의 정책적인 지혜를 받는 부분들이라든가 또는 내년 시장을 놓고 봤었을 때 여전히 성장세가 꺾이지 않을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겠죠. 또 전체적으로 산업과 관련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따로 있습니다. 뭐 예컨대 지금 말씀해 주셨었지만 우리가 알고는 2차 전지만 하더라도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지금 대형주들도 움직임들이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그 안에서 있는 소재 업체들이라든가 이런 업체들도 많이 갈리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업들을 뜯어보고 이 안에서도 보다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분명히 보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기업들은 지금 주가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고 있고 이런 어떤 구체적인 부분들까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마침 2차 전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사고 또 좋아하고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것이 2차 전지 주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대장주가 이제까지는 LG 화학이었는데 뭐 이제 시가총액으로도 삼성 SDI가 뭐 앞섰다는 이야기가 예. 나오기는 하는데 불안해하는 게 LG 화학에서 이번에 그 리콜 이슈 때문에 상당히 급락을 네. 했잖아요. 그리고 네. 회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배터리에서 계속 이런 어떤 문제들이 터지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렇다면 우리가 안심하고 계속 이렇게 투자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리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올 것에 대해서 좀 경계심을 갖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비중을 줄인다든지. 사실 뭐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리콜 이슈가 벌어질 것 같다 아니면 또 문제가 벌어질 것 같다라는 것을 전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런 이슈가 생길 때마다 그 관련 업체들이 이런 이슈가 생기지 않도록 기술에 대해서 결함을 발견하고 발견한 결함 이런 것 조치를 통해서 향후에 이런 사고들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주가가 불분명한 거는 현재 진행된 리콜 사태가 얼마까지 벌어질지 모르고 여기에 대한 손실이 어느 정도 잡힐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항상 반면 교사라는 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를 통해서 그 기업들이 좀 더 기술력 확보를 하고 현재 우리가 알고는 단점들을 많이 보완해가는 과정에 있다라면 그런 관점에서 좀 장기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뭐 당장 앞날을 내다보고 향후에도 이런 게 계속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쉽지 않지 않을까. 또 그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저희도 알 수 없는 거고 그렇죠.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좀 투자 판단을 말씀드리기에는
다소 좀 저도 부담이 따르고 또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걸 너무 이렇게 하시는 건 앞서가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이 될 필요는 없다. 예, 공포심을 그렇습니다. 갖거나. 예, 예. 네. 오히려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또 반대편에 있는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은 그거로 인해서 전체 2차 전지 회사가 빠진 게 아니라 이쪽이 안 좋으니까 이쪽을 사봐야지 해가지고 올랐던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조금 반사 이익을 찾아봐서 시장에 대응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기적인 어떤 악재가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맞습니다. 어떤 주식이 됐든 종목이 됐든 이럴 때는 일단 대피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갑자기 급락한 상황이니까 좀 손실을 본 상황이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는 그냥 다시 회복할 거라고 믿고 버티는 게 맞는 건가요? 사실 사업마다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시킬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여러 요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요건 자체가 이 업황에 대해서 뭔가 또는 기업의 경쟁력을 아주 크게 훼손하는 경우라면 첫날이나 둘째 날이라도 빨리 나오는 게 나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누가 봐도 해프닝성으로 그칠 만한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기업 실적에 큰 영향이 없는 이슈라면 빨리 사는 게 맞겠죠.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점들을 파악하기가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확실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지금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배터리 업체의 그 경우와 마찬가지로 뭔가 악재가 나왔는데 이 악재에 대한 불확실성이 되게 크다 하면 나오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악재가 정확하게 어떤 이유고 그래서 손실 규모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딱 확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안 파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딱 계산이 가능하다. 뭐 예를 들어서 1조다 이렇게 그렇죠. 딱 나오는 예, 순간 1조다. 정말 1조 정도면 끝날 거고 그 이상은 아닐 것 같다라면 분명히 주가 하락을 통해서 그 정도 손실을 반영을 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반영하는 시점부터는 혹시 더 밀리기 시작하면 추가적인 매도라든가 이런 걸 자제하실 필요가 있고 오히려 저점 매수에 나서실 가능성이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악재가 나왔는데 손실 규모를 확정짓기가 대단히 어렵다. 또는 이게 얼마나 길게 갈지 모르겠다는 불확실성이 있으면 그때는 나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외국인의 어떤 흐름, 매수 이것을 기대하고 있고 이것이 일어나야지만 우리 주가는 갈 거야라는 생각은 너무 단순하다. 개인들만의 힘 가지고도 우린 작년처럼 상승할 수 있다. 단 외국인이 매도세만 좀 이렇게 완화가 되더라도 단순하다는 표현은 조금 지나친 것 같고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도 워낙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들이라고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다른 건 뭐냐면 생각의 전환이 대단히 빠릅니다. 아니다라고 오늘까지 사다가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팔고 바로? 예. 또 계속 팔다가도 내일부터 된다라고 생각하면 또 생각을 확 바꿉니다. 이런 되게 유연성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정보도 외국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최근에 뭐 유튜브를 비롯해서 워낙 많은 정보들이 공개됐기 때문에 이 정보들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 정보의 비대칭성은 이전보다 많이 줄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국인들이 저희들하고 다른 점이 있다라면 기관 투자가도 마찬가지고 깊게 파죠.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깊게 들여다보고 그러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대부분 고르게 깊게 파는 편인데 개인 투자분들은 외국인보다 더 깊게 파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너무 공부를 얕게 해서 거기에 대한 내공이 조금 적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많은 차이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의 상승을 위해서 그냥 무조건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와야지만 올라갈 수 있어. 이 생각은 일단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어제도 그랬지만 외국인이 샀었을 때 그럼 대세 상승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지나니까 도로 팔고 있는 것처럼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최소한 외국인이 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이유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는 이유가 지금 아까도 여러 질문을 주셨는데 특정 업종이 좋아서 사는 건지 아니면 시장에 대한 전망이 바뀐 건지 바뀌었다라면 어떠한 점들이 바뀌었는지 보시고 그러면 이 외국인들 매수가 강하든 안 강하든 이런 생각을 바꾼 점들을 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나도 여기에 발맞춰서 한번 포지션을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